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IFRS 관리사를 공부하게 됐는데요. 아시다시피 우리 시험은 5월과 11월 1년에 2번 걸쳐서 있고 이제 5월 달에 시험 준비 중이신 분들도 지금부터라도 충분히 하시면 붙을 수 있는 정도니까 열심히 해주시면 되고, 미리 이제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 수업은 일단 회계 원리는 공부하시고 들으신다는 가정하에 진행이 되니까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회계 처리하는 방식, 차변, 대변, 그리고 기본적으로 회계 순환 있죠. 1년 동안 회계 처리를 한 이후에 재무지표를 만들고 그 결산하는 그러한 과정까지 한번 쭉 공부를 해보셨다는 전제하에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미진하신 분들은 보완하셔서 하신 후에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미리 말씀드리고요. 이제 교재를 이제 보시면 일단 저희가 뭐 아시다시피 중급 회계만 이제 시험에 나오고 저희가 그 60문제죠. 그래서 70점 이상이 이제 합격인데 시험 시간을 보면 100분에 걸쳐서 풀기 때문에 한 10분 정도 여유를 두신다면 90분에 60문제를 푸시려면 결국은 1분 30초에 한 문제씩 풀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죠. 그래서 일단 그 말문제 하고 계산 문제 중에서 이제 실제적으로 가능하면 말 문제 먼저 쭉 푸시고 그 다음에 계산 문제 풀어 나가시면 될 텐데 계산 문제도 이제 제가 중간중간 그 계정 과목별로 그 공부를 해 나가심에 따라서 최대한 문제를 빨리 풀 수 있는 그러한 팁 같은 게 최대한 말씀드릴 테니까 주어진 시간 안에 빨리빨리 푸시고 넘어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첫 페이지 챕터에 보시면 일단 뭐 저는 중간중간 순서를 조금 바꾸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텐데요. 가장 처음에 개념체계 부분은 다분히 이론적이고 그 다음에 실제 회계 처리, 상황별로 회계 처리를 먼저 아시는 상태에서 보시면 좀 더 이해가 되실 테니까 처음부터 이제 이렇게 개념적인 뜬구름 잡는 듯한 얘기를 하면 좀 안 와닿으실 수도 있으니 이 부분은 좀 나중에 돌아오시기로 해요. 그래서 일단 저희는 제 2장부터 한번 보시도록 해보겠습니다. 2장 보시면 일단 페이지는 48페이지 봐주시면 되겠네요. 재무제표 표시라고 되어 있는 챕터요. 이 부분은 역시 앞으로 보시게 될 전체 재무제표에 대해서 일종의 개괄적인 부분을 정리해보는 챕터예요. 그래서 좀 전체적인 시각을 가지고 재무제표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기본적인 큰 그림을 그리는 챕터인데 이 역시도 사실은 나중에 실제 회계처리를 다 배우시고 난 다음에는 이거 이런 회계처리인데 여기서 이런 식으로의 원칙이 있었구나라고 거꾸로 돌아오시면 더 도움이 더 와닿으실 거예요. 그래서 일단 여기서 앞으로 보시는데 도움이 되는 큰 그림을 그리는데 도움이 될 만한 내용 위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48페이지에 보시면 기본적인 내용부터 한번 보실까요? 어느 정도 그 기본적인 개념이 정리가 되셨는지 한번 기본적인 큰 상황을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 우리 시험에서는 IFRS니까요. 물론 국제회계 기준이겠죠. 한국채택 국제회계 기준이요. 물론 이제 회계 연도가 회계 기간이요. 대부분의 이제 회사들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 끝나는 회계 연도를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을 한 보고 기간으로 삼아서 재무제표를 만들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몇몇 회사들은 또 1월 1일부터 12월 끝나는 회계연도가 아닌 다른 회계기간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매년 2월 1일부터 다음 연도 1월 말까지 끝나는 회계연도를 사용하는 회사들도 있을 수 있고요. 뭐 경우에 따라서 뭐 3월 말부터 다음 연도 2월 말, 뭐 6월 말 끝나는 회계연도를 쓴다라고 한다면 7월 1일부터 다음 연도 6월 말 이런 식으로 회사가 선택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이제 시험 문제에서는 거의 100% 12월 말로 끝나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물어볼 수 있으니 물어볼 거예요. 대부분 물론 이제 대부분의 경우에 그래서 그런 걸 개념을 잡으시고 그러면 이제 우리는 1년을 1월 1일부터 12월 말일로 이제 가정을 하고 이제 보시면. 재무제표는 적어도 1년에 한 번
작성하게 돼 있죠. 그래서 1년인데 실제적으로 여기가 X1년도라고 한다면요. 실제 재무제표를 만드는 연말 결산하는 시점은 X2년도가 되겠죠. X2년도 1월 1일부터 다시 12월 31일이라고 한다면 실제 1년이 다 기간이 지나고 나야 그 다음에 이제 그 지난 자료에 대한 재무제표를 만들겠죠. 그래서 보통 실제적으로 X2년도 초에 재무제표를 만들지만 이때 만드는 재무제표에 담겨져 있는 기간은 그 전년도인 X1년도 재무제표를 만들고 있다는 것이죠. 보통 2월 말 3월 초 그때쯤에 재무제표가 완성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재무보고를 하게 되는데 이 우리가 만드는 재무제표의 기본적인 종류는 BS 재무상태표라고 부르는 재무제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보통 통상적으로 IS, 인컴 스테이트먼트라고 쓰는데 사실 정식 명칭은 아니지만 개념적으로 관습상, 관행상 BS, IS 뭐 이렇게 많이 쓰죠. 또는 PL이라고 부르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Profit and Loss라고 해서 손익계산서, 지금 뭐 포괄 손익계산서인데 이 두 개가 가장 메인 재무제표가 되겠죠.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실제적으로 현금흐름표라든지 아니면 자본변동표라는 회계 재무제표도 다 합쳐서 그리고 마지막에 주석까지 합쳐서 캐시플로우와 그 다음에 자본변동표 그 다음에 여기다가 플러스 각종 주석까지 합쳐서 이제 재무제표의 하나의 일종의 문서 패키지다라고 보시면 될 텐데 우리가 이제 시험 목적상 보실 가장 메인 재무제표는 요 위에 있는 두 개가 되겠죠. 그래서 실제 각 재무제표의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에 나오는 계정 과목 위주로 챕터를 달리해서 이제 하나씩 봐 나가실 거예요. 그러면 48페이지의 1번 적용 범위라는 걸 보시면 첫 번째 줄에요. 한국 채택 국제회계 기준, 즉 KIFRS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는 것이죠. 코리아의 K겠죠. 이 일반 목적 재무제표에 적용한다. 이 일반 목적이라는 거에도 숨겨진 의미가 많이 있는데 일단 나중에 이제 돌아가셔 보시게 될 개념 체계에서 또 나오실 개념이긴 한데요. 일반 목적이라는 것은 우리는 이 재무제표를 누구를 위해서 만드냐. 외부의 정보 이용자를 위해서 공시하기 위해서 만드는 게 대부분 이 재무제표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회사들이 다 일률적으로 따라야 할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 즉 갭에 해당하는 게 이 KIFRS라는 것이죠.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갭이라는 것은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 이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인데 과거에 비해서 지금 현재는 KIFRS가 우리의 시험 범위라는 것이죠. 이것은 국제회계 기준을 채택한 그리고 의무적으로 채택해야 하는 그러한 회사들의 경우에 도입을 해서 지금 현재 사용 중이고 쓰러나 여전히 중소기업 이런 그 의무 채택 기업 요건이 아닌 그런 회사들의 경우는 K갭을 쓰고 있어요. 현재도 예전에 각 나라마다 달리 적용됐었던 우리나라에서만 통용됐었던 일반 기업회계 기준도 역시 쓰는 회사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개가 혼용되고 있지만 우리의 포커스는 IFRS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일반 목적이라는 거 그 네 글자가 가지고 있는 뜻은요. 우리 재무제표는 우리 회사의 정보를 궁금해하는 어떤 다양한 종류의 이익 단체들이 있을 거예요.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 회사의 손익을 궁금해하는 과세당국이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올해 우리 회사의 세금을 얼마 과세해야 적당할 것인가를 알려면 우리 회사가 얼마 벌었는지를 보는 게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우리 회사의 주주요. 오너들인 거죠. 우리 오너들인 주주가 우리 회사가 과연 얼마나 벌었는지, 그래서 내가 과연 얼마나 배당을 받을 수 있을까, 그리고 앞으로 이 회사의 성장 가능성은 얼마 정도 될 것인가 등등을 평가하기 위한 어떤 기준 잣대로서 이 재무제표를 활용하고 정보를 궁금해할 거예요. 그리고 이 외에도 여러 가지 각종 이익단체들 여러 가지 우리 회사의 내부 직원들도 궁금해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 임직원들에게 매년 당기순이익이 10%를 초과 달성하면 또는 영업이익이 몇 프로 이상 초과 달성하면 그 초과 달성한 거에 일부를 직원들에게 이익분배로 주겠다 또는 상여금을 지급하겠다 라고 만약에 정책이 있으면 각종 임직원들이 회사가 얼마 벌었는지 궁금해할 거잖아요. 다 인센티브가 달려있으니까요. 등등이 여러 명이 궁금해하게 되는데 또 채권자도 있을 수 있겠죠. 우리 회사의 돈 꿔준 채권자요. 과연 원금
뜯기지 않고 제대로 끝까지 상환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정보가 궁금할 거예요. 등등등. 이러한 모든 저마다의 각자의 요건에 따라서 정보에 대한 욕구도 다양하겠죠. 궁금해하는 포인트들이 더 다를 수 있겠죠. 그러나 가장 대부분의 대다수의 그 정보 이용자들은 결국 주주나 채권자, 이러한 그 정보 이용자들이 우리 회사의 재무 정보를 가장 궁금해하는 대다수의 목적일 것이다 라고 해서 물론 세부적으로는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 요들의 정보 욕구를 충족시키면 그냥 두루두루 일반적으로 다 통상적으로 웬만한 욕구는 충족시켰다. 그들이 궁금해하는 정보는 다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전제하에 일반 목적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이죠. 그런 뜻인데 뭐 자세한 거는 개념체계에서 또 추가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쭉 내려가 보시면 맨 아래에 박스가 있네요. 거기 보시면 재무제표의 목적이라고 나오는데 결국은 회계의 목적이라는 것과 일맥상통하다고 보시면 될 텐데 키워드라고 한다면 첫 번째 줄에 보시면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게 이 회계, 즉 재무제표의 목적이다. 즉 방금 보신 이러한 주주나 채권자들에 대한 우리 회사의 정보를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 회사, 우리 기업의 정보를 알려주는 것이죠. 그러나 기업들이 저마다 다른 기준을 작성해서 재무제표를 만들 수 있도록 재량을 전적으로 자유권을 인정한다면 모든 기업들은 자기의 정보를 조금 더 좋고 조금 더 이쁘게 조금 더 수익이 높게 포장하고 싶은 유인에 현혹될 수 있겠죠. 따라서 그러한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모든 기업들이 다 공통적으로 따라야 할 원칙을 만들었고 이게 바로 앞으로 보실 IFRS라는 것이죠. 갭을 배우시는 거다. 그래서 기업의 재무 상태라는 건 BS 재무 상태표를 얘기하는 것이고 재무 성과라는 것은 일정 기간 동안의 손익계산서를 의미하는 단어겠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보시면 위탁받은 자원에 대한 경영진의 수탁 책임 결과를 보여준다. 보통 주식회사를 가정하고 있는데 우리 재무회계에서는 주식회사의 소유주는 당연히 주주죠. 그런데 주주가 직접 일반적으로 경영은 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전문 경영인을 둘 수 있잖아요. 물론 대표이사가 실제 대주주인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전문 경영인을 내세워서 경영을 위탁했단 말이죠. 소유주인 주주가. 그랬을 때는 과연 오너들인 주주가 이 전문 경영인이 얼마나 우리 회사를 잘 운영하고 있는지 역시 또 판단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런 결과를 수탁 책임 결과를 보여주기 위한 성과평가의 지표로 또 역시 재무제표가 이용될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49페이지 넘겨보시면 중간에 3번이 있네요. 전체 재무제표.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재무제표는 첫 번째가 재무상태표. 이것은 회계원리 보셨으면 당연히 아시겠지만 일정 시점을 나타내는 재무상태표죠. 일정 시점, 일반적으로 어떤 특정 말 현재, 어떤 회계연도 말 현재 우리 회사의 자산, 부채, 자본 현황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손익계산서라는 것은 일정 기간 동안의 성과를 나타내는 거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의 자본변동표와 4번의 현금흐름표도 기간의 개념인 것이고요.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의 자본이 어떻게 증감했는지 또는 현금흐름이 현금 유출이 얼마고 유입이 얼마고 그래서 기초현재 기말이 현금이 얼마나 증가 또는 감소했는지 그러한 내용을 보여주는 재무제표가 바로 현금흐름표라고 보시면 되겠고 동그라미 5번에 주석 말씀드렸죠. 거기까지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재무제표의 하나의 문서 패키지일 거예요. 근데 동그라미 6번에 보시면 회계정책을 소급하여 적용하거나 재무제표의 항목을 소급해서 작성 또는 재분류하는 경우 가장 이른 비교기간의 기초재무상태표. 말이 좀 어려운데요. 이 동그라미 6번은 일단은 보지 않으셔도 돼요. 나중에 뭔가 그 회계 변경이나 오류 수정 챕터에서 별도로 말씀드릴 일이 있을 거예요. 그때 설명드리기로 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굵은 글씨로 돼 있는 부분 위주로 이제 보시면 되는데 이제 계속 그 실제적인 회계 처리를 보시면 더 계속 느끼실 텐데 이 국제회계기준 도입되면서 달라진 큰 점이 있다면 기존에 우리나라에서 인정된 회계원칙, 즉 K갭을 썼을 때는 상대적으로 뭔가 굉장히 실질적이었어요. 즉 굉장히 뭐 어떤 회계 처리에 있어서
뭐 일률적인 기준을 획일적으로 적용했다면 그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국제회계 기준이 도입이 되면서 자율성이 좀 전에 비해서는 좀 인정이 됐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회계 그 개정 과목 같은 경우에 옛날에는 당연히 처음에 뭐 개정 과목을 막 암기하고 막 그랬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꼭 그런 회계 개정 과목 이름을 고집하진 않고 그 의미와 내용을 전달할 수 있으면 굳이 정해진 회계 개정 과목을 써야 되는 의무는 없다. 그러나 예전부터 써오던 관행이 있기 때문에 보통 쓰던 거는 이제 계속 쓰게 마련이죠. 그러나 항상 그 과목을 써야 될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래서 박스 바로 밑에 줄 보시면 다른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라는 문구가 보이시죠? 그 다음에 맨 밑에서 세 번째 줄 보시면 각각의 재무제표는 전체 재무제표에서 동등한 비중으로 표시한다. 즉 뭐가 뭐보다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고 이런 건 사실 없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실제적인 그 시험 출제상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 위주로 보시게 될 거고, 어쨌든 국제회계 기준 도입이 되면서요. 사실은 앞으로 역시 계속 보시겠지만 재무상태표를 한번 보시면 우리는 실제적으로 자산이고 부채고 그 다음에 자본이고 이렇게 구성이 된다라는 것 정도는 우리 이미 알고 계시는 거죠. 특정 시점 현재니까 X1년 말 현재라고 가정을 해보시면 예전에는 그러니까 그 국제회계 기준의 포커스는 자산 그리고 부채 에 초점을 두어요. 그래서 자본의 경우에는 잔여 자산의 개념으로 자산이 얼마고 부채가 얼마고 요 각각의 요소들이 평가가 되면 자본은 나머지의 개념이니까 자동적으로 금액이 결정이 된다라고 해서 여기에 초점을 둔다는 거죠. 그래서 자산은 결국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죠. 왼쪽과 오른쪽의 등식은 일치해야 한다. 그래서 왼쪽 오른쪽 회계용어로 바꿔보면요. 여기가 차변이고 오른쪽을 이제 우리는 대변이라 부르기로 했었죠. 차변 대변은 차액은 일치해야 합니다. 라는 당연한 회계의 대원칙을 또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맨 밑에 두 줄, 뭐 재무제표 방금 보신 것 이외의 보고서 뭐 외우실 필요 없고요. 그런 것들은 적용 범위에 IFRS의 적용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여기서 4개 정도 위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50페이지 넘겨보시면 출제 유형 문제가 하나 있네요. 가장 타당하지 않은 것은 결국 틀린 문제 골라보란 얘기일 텐데 한번 보시면 동그라미 1번에 재무제표란 현재 또는 잠재적 이해관계자들이 경제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경제적 의사결정이란 뭘까요? 우리 회사, 주식회사에 투자를 할까 말까? 뭐 주주라면 주식을 살까 말까, 채권자라면 돈을 꿔줄까 말까, 뭐 이러한 그들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유용한 정보인 거지 쓰레기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IFRS의 원칙을 따라서 만든 재무제표는 그들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줄 수 있는 그만큼의 정보 신뢰성을 충족한다라고 전제를 까는 거죠. 그래서 재무제표에는 이러이러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맞죠? 재무 상태와 성과 이런 것들이고, 동그라미 3번 보시면 역시 이해관계자들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 제공 목적으로 하고 경영진의 수탁 책임 성과도 보여줄 수 있다. 아까 보셨죠? 맞는 문장이네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도 마찬가지고 5번도 방금 읽으신 거고요. 2번이 틀린 문장인데 어디가 틀렸나 보시면 IFRS에서는 연결 재무지표를 기본 재무제표로 작성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일단 보시면 이건 맞는 거예요. IFRS에서는 연결 재무제표가 기본이에요. 연결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보통 어떤 그 기업이 자회사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큰 기업들의 경우는. 그럴 경우에는 보통 이제 뒤에서 이제 또 말씀드릴 일이 있겠지만요. 우리가 어떤 기업들이 저마다의 속한 산업에 있어서 그들의 주요 그 본업을 이제 수행하겠죠. 근데 만약에 우리 회사가 예를 들어서요. 뭐 가전제품을 사와서 거기다 마진을 붙여서 파는 도소매 업종에 종사하고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신다면 우리 회사의 주요한 본연의 그 목적, 영업활동은 결국 가전제품을 사와서 파는 그러한 행위일 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회사가 오로지 그 업무만 하고 있을까? 1년 내내? 아닐 거예요. 여러 가지 그 외에 기타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기업이요. 만약에 뭐 좀 돈이 좀 자금이 있어서 그 자금을 다른 기업이 발행한 주식이나
사채, 뭐 이런 것들에 투자를 좀 할 수도 있겠죠. 투자 활동을 할 수도 있겠고, 그런 경우에 다른 기업이 발행한 주식에 투자를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우리 회사의 기말 재무 상태표에 많은 자산 항목이 있을 텐데 그 중에 어떤 특정 항목이 바로 금융자산이라는 항목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옛날 말로 하면 투자자산 같은 것들이요. 주식 산 거. 그런 경우에 지분율이라는 걸 가지게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 회사가 우리가 투자한 회사의 주주가 될 테니까요. 주식을 갖고 있는. 그러면 우리가 그 기업에 대해서 갖고 있는 지분율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지분율은 결국 0%에서 100% 사이겠죠. 마이너스거나 100%가 넘어가는 건 있을 수가 없으니까요. 그러면 우리 기업이 가지고 있는 지분율 구간에 따라서 보통 20% 구간하고 그 다음에 50% 구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사이 구간에 지분율이 위치하고 있다면요. 뭐 5%, 18%, 뭐 요런 구간이겠죠. 그러면 이 안에서는 우리가 전체 주주에 비해서 100% 중에 한 20% 미만을 지분율을 갖고 있을 경우에는 그렇게 우리의 입김, 주총이나 이런 데서 우리의 입김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봐요. 일반적으로. 물론 예외가 있을 수 있어요. 지분율이 10%지만 우리 기업이 우리가 A기업인데요. B기업의 주식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B기업의 주주라는 거죠. 근데 알고 보니까 B기업이 남의 회사가 아니라 내 아들의 회사일 수 있고 우리 가족이 친지가 운영하는 회사일 수도 있죠. 또는 뭐 내가 가장 가장 친밀한 베스트 프렌드가 운영한 회사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뭔가 명시적인 객관적인 지분율로 따질 수 없는 중요한 입김을 행사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아들이 운영하는 회사예요. 그러면 비록 지분율은 10%지만 내가 좀 더 중요한 영향력을 의사결정에 있어서 행사할 수 있겠죠. 그런 경우 빼놓고 일반적으로 봤을 때 20% 미만이라면 우리 회사가 그 기업에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미미하다라고 보고 우리는 별도의 회계 처리를 해요. 나중에 이제 간단하게 보실 건데 몇 가지 경우로 나누어서 이제 회계 처리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기말 현재 주가라는 건 이제 변동하기 마련이니까 기말 현재 시가평가를 하기도 하고 그 시가평가를 뭐 당기손익으로 처리할 수도 있고 기타 불가손익으로 처리할 수도 있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나중에 이제 말씀드릴 거고요. 근데 이제 만약에 20%가 넘어가기 시작한 거죠. 50% 사이 구간. 이 구간에 지분율이 위치한다면 이 경우에 비해서는 좀 더 나의 입김이 커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20%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넘어가면 이제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다른 회계 처리를 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여기 우리의 시험 범위는 아닌데요. 이건 기존에 이제 고급 회계가 포함됐을 때는 나왔던 개념인데 지분법을 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 정확히 자세하게 아실 필요는 없으니까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이제 이런 거죠. 이 회사가 나름 회사니까요. 1년 동안 또 열심히 영업 활동을 하겠죠. 매출을 달성할 수 있을 거예요. 이 회사가 매출이 100억이라면 우리 회사의 경우는 요 구간이라면요. 이 기업이 장사 잘한 거는 손익이 뭐 100억이라면 우리는 뭐 그거랑 상관없는 거죠. 그냥 너가 뭔가 이익잉여금이 많고 현금이 많다면 우리한테 뭐 현금 배당을 좀 많이 줄 수는 있을 수 있겠지만 이 기업이 장사 잘하는 거랑 우리 기업이랑은 직접 관계는 없어요. 그러나 요 구간이라면 만약에 이 기업의 넷 프로핏, 순이익이 100억이라고 한다면 얘네가 순수하게 장사해서 번 거에 나의 지분율, 예를 들어 30%라면 요거의 30%만큼은 내가 번 걸로 그냥 나의 당기순이익으로 아예 가져와 버려요. 내 입김이 그만큼 커지니까. 그래서 100에 30%면 30억이죠. 30억을 나의 당기순이익에 얹어서 같이 보고한다는 얘기죠. 이게 일종의 지분법이에요. 얘 A가 B 기업의 등에 빨대 꽂아서 쪽쪽 지분율만큼 빨아먹는 그러한 개념인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 이제 50%가 넘어가기 시작하면 더 완전히 과반수를 넘는 거잖아요. 그랬을 경우에는 이 경우에 비해서 좀 더 완전히 영향력이 커진 거죠. 따라서 이때는 아예 심지어 얘네 손익의 일정 %만큼 내 당기순이익으로 보고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 그거 갖고 성이 안 차는 거예요. 아예 재무지표를 합쳐버려요. 하나의 회사인 것처럼. 그래서 나온 게 연결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업은 우리 회사 본연의 재무제표를 개별 재무제표라고 하는데 그것도 작성하지만 IFRS에서는 기본 컨셉 자체가 이런 상황이라면 A 기업 너 B 기업 것까지 합쳐서 하나의 어차피 입김이 과반수 넘어가니까 하나의 재무제표로 보고해라 라는 그 기본 가정을 삼고 있어요. 그게 이제 좀 오래 말씀드렸지만 그 연결의 개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50페이지의 동그라미 5번
문제의 5번을 다시 보시면 연결 재무제표를 지금 말씀드린 거죠. 동그라미 5번이 아니라 2번이네요. 동그라미 2번에 연결 재무제표를 기본 재무제표로 작성하기 때문에 재무제표는 연결 재무제표나 별도 재무제표를 모두 포함한다. 맞는 거죠. 우리 A기업은 B기업을 합쳐서 하나의 재무제표로 만들기도 하지만 그거와 별도로 우리 A기업만의 별도 재무제표도 만들기도 해요. 개별 재무제표. 둘 다 포함한다. 그리고 또 여기까지 맞는 건데 뒤에가 틀린 문장이에요. 또한 중간 재무제표, 중간 재무보고 기준서에 따라 작성되는 요약 중간 재무제표의 구조와 내용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라고 나와 있는데 중간 재무제표는 역시 간단하게 나중에 보실 텐데 일반적으로 그 1년에 적어도 한 번 보고를 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1년치를 재무제표를 작성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특정 조건, 예를 들어 뭐 상장사 이런 회사의 경우에는 분기 재무제표 3개월 단위로 끊어서 그 다음에 6개월, 상반기, 하반기, 반기 재무제표 이런 것들이 또 보고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 회계 근본 목적 자체가 아까 보셨다시피 이러한 주주나 채권자 같은 대부분 정보 이용자들에게 우리 회사의 정보를 그들의 투자 의사 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거잖아요. 근데 역시 개념체계에서 나중에 보시겠지만 아무리 신뢰성 있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너무 시간이 늦어져 버리면 그 또한 효용 가치가 떨어질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주주가 우리 기업의 주식을 살까 말까 투자를 할까 말까 의사결정을 고려 중이에요. 그러려면 우리 회사의 정보가 필요하겠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X1년도 뭐 8월 1일 날 투자를 고려 중이에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X1년도에 대한 재무제표를 알려면 언제 기다려야 될까요? 이 상태에서 우리 회사의 가장 그나마 최근에 작성됐었던 재무제표는 언제 걸까요? 이건 이제 X5년도라고 치면 전년도가 있겠죠. X4년도. X4년도 재무제표 결국 올해 X5년도 초에 만들어진 X4년도 재무제표가 있을 거예요. 그게 가장 최신 재무제표겠죠. X4년도 12월까지. 그런데 지금 이미 7개월이나 지났고 그 7개월 동안 우리 회사의 어떤 경제적 상황이 급변할 수도 있고 뭔가 중요한 사건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요때 우리 회사의 정보를 알려면 또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냐면 내년도 X6년도 초까지 기다려야 올해 재무제표가 나올 거예요. 그러나 나는 투자를 요때 고려 중이라는 거죠. 근데 이때 알려면 이건 너무 구닥다리 정보고 X4년 거는 최신 정보는 그나마 다음 년도 내년도를 기대해야 되는데 그때는 이미 버스 떠난 뒤라는 거죠. 몇 달이 지나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상장사의 경우에는 중간에 1년씩 하면 너무 이렇게 타이밍 적시성이 떨어지니까 분기 또는 반기 이런 재무제표를 중간중간 보고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3, 6, 9 분기 보고서 생각해 보신다면 그러면 만약에 분기 재무제표를 보고하는 그러한 회사라면 8월 1일 현재 가장 따끈따끈한 우리 회사의 정보는 언제 알 수 있겠어요? 6월 말에 알 수 있겠죠. 7월 초에 보통 작성이 되겠죠. 6월 말 현재 우리 회사의 정보를 알고 있다면 그나마 한 달 지났죠. 그러니까 그나마 가장 업데이트된 정보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중간 재무제표라고 하는데 어쨌든 결론적으로 중간 재무보고에서 작성되는 재무제표를 똑같이 문서 패키지 종류는 똑같아요. BS, IS, 뭐 현금흐름표, 그 자본변동표 똑같은데 대신 중간에 요약이라는 단어가 앞에 들어가요. 요약했다는 거죠. 요약 중간 재무제표의 구조와 내용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 말 때문에 틀린 거죠. 밑에 해설해 보시면 이러한 일반 그 목적 재무제표는 요약 중간 재무제표의 구조와 내용과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일단 그렇게만 알고 계시고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중간에 반기나 분기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뭔가 별도의 그러니까 1년치를 연차 애뉴얼 리포트라고 부르죠. 연차 보고서에서 적용하기를 요구하는 그러한 기준과 좀 다른 기준이 적용되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그 뒤에 문장 때문에 2번이 틀린 문장이 돼서 이게 답이 되고요. 나머지 그 추가적인 내용들은 또 별도 뒤에 챕터에서 또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 다음에 밑에 4번 보시면 일반 사항이라고 돼 있죠. 그 박스 안에 뭐 하나씩 표시가 돼 있는데 그 박스는 이제 요약해서 써놓은 거고 다음 페이지에는 그 하나하나별로 별도의 설명이 쭉 나와져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말씀드리면 51페이지에 보실게요. 양가로 1번에 공정한 표시와 KIFRS의 준수 이렇게 돼 있죠. 우리가 그 외관법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대한 법률이라는 그 외감법에 보시면 반드시 매년 공인회계사, 외부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도록 의무화되는 그런 조건이 있어요. 뭐 자산 규모 얼마, 매출 규모 얼마 이런 식의 요건이 있는데 그러한 요건에 해당되는 회사라면 반드시 이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아야만 하고 그러면 결국 감사보고서라는 최종 보고서 산출물이 나오겠죠. 그렇게 되면 그 감사보고서는 공시가 돼요. 어디다 공시가 되냐면 금감원 사이트에 업로딩하게 돼 있어요. 물론 PDF의 형태로. 그러면 이 감사보고서는 그 누구나가 다 볼 수 있어요. 뭐 금감원 사이트에 뭐 회원가입해서 로그인할 필요도 없고요. 그냥 누구나 들어가서 클릭만 하면 다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공시죠, 공시. 우리가 이제 금감원 사이트 뭐 인터넷에 뭐 이렇게 치면 다트라는 거 치면 바로 그 사이트 거기 금감원에 해당 재무제표를 공시하는 걸 볼 수 있는 거기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실제 회사명 검색 같은 거에서 회사명을 입력하게 되면 그 회사가 과거에 공시했었던 뭐 감사보고서를 전부 다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감사보고서를 한번 시간 나실 때 아무 회사나 그 유명한 회사 하나 검색하셔서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가장 첫 페이지에 뭐가 나와 있을 거냐면 그 회사를 감사한 회계법인이 있겠죠. 그 회계법인이 이 회사는 예를 들어서 IFRS에 따라서 작성되었습니다 라고 확인해주는 그런 겉표지, 커버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거 얘기하는 거죠. 1번에 보시면. 그런데 거기 보시면 세 번째 줄 끝에요. KIFRS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는 공정하게 표시된 재무제표로 본다. 라는 말 보이시죠? 그런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렇게 현혹될 수 있어요. IFRS에 대해서 따라 준수되고 그만큼 공정하게 표시됐습니다. 라는 문구는 이 회사의 주식에 투자하면 대박입니다. 라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회사가 좋다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단지 우리가 앞으로 보시게 될 회계 원칙을 따라서 준수해서 작성됐을 뿐이지 그게 좋고 나쁘고는 또 별개의 문제인 것이죠. 그게 이제 방가로 1번이고요. 그 다음에 방가로 2번 IFRS의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한 게 아니라면 회계법인은 함부로 IFRS를 준수했다라고 그 허풍을 떨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전문가적 판단이 기재가 되겠죠. 방가로 3번 두 번째 줄 보시면 부적절한 회계 정책은 이에 대해서 공시나 주석 또는 보충 자료를 통해 설명하더라도 정당화될 수 없다. 아무리 설명을 자세하게 알아듣기 쉽게 한다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IFRS에서 인정되지 않는 그러한 원칙을 써서 회계 처리했다면 이건 부적절한 거죠. 이거는 자세하게 설명했다라고 해서 그게 인정될 수 없다라는 뜻이고 이런 것들이 보통 이제 말문제 위주로 지문에 이제 나올 때 틀리다 맞다 판단할 수 있으실 정도로 읽어두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방가로 4번은 나중에 개념체계에서 이제 추가 설명 드릴 거고요. 밑에 양가로 2번 내려가 보시면 계속기업이라는 게 있죠. 보통 회사가 설립해서 뭐 모든 회사들이 다 영구적으로 비즈니스를 오랫동안 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죠. 문 닫는 회사가 사실 더 많겠죠. 그래서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가 우리 기업이 재무제표를 만들 때는 일단 가정을 깔아야 돼요. 그 가정 중에 하나가 이제 계속기업인데 첫 번째 줄 끝에 보시면 경영진이 기업을 청산하거나 경영활동을 중단할 의도를 갖고 있지 않거나 뭐 다른 말로 하면 비즈니스를 계속 하겠다는 거죠. 또는 청산 또는 경영활동의 중단 외에 다른 현실적 대안이 없는 경우가 아니면 그러니까 결국 문 닫을 게 아니면 계속 비즈니스를 영업하고자 한다면 계속기업을 전제로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계속기업이라는 건 말 그대로 영원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무한대로 계속하겠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연속되는 두 연도를 한번 보실게요. X1년도가 있고 X2년도가 있다면 이때 재무제표는 X2년 초에 만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X1년 끝나는 재무제표를 만들 때 전제가 이 보고기간 말, X 해당 연도 있죠? X 해당 연도 보고기간 말 현재부터 해서 향후 1년, 앞으로 미래 12개월 있죠? 1년. 최소한 앞으로 1년 동안은 회사가
문 닫지 않을 거라는 전제를 깔고 만들어야 된대요. 망하지 않을 거라는. 그렇다고 해서 영원히 살아남는 게 아니라 최소한 1년 동안은 문 닫지 않을 거예요 라는 전제를 깔고 만들어야 된다. 왜냐하면 이걸 이제 문 닫는 걸 청산한다고 하죠. 회사가 청산을 하게 되면 재무제표를요, 우리가 이제 계속 보시게 될 회계원칙 IFRS에서 작성할 수 없고 또 다른 별도의 기준을 두어서 작성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회사가 청산을 하게 된다는 얘기는 결국은 우리 회사에 가지고 있는 자산, 청산하고자 하는 의사결정한 시점에 우리 회사가 갖고 있는 자산 아이템들이 많겠죠? 그 자산들을 전부 다 팔아치운 다음에 그 당시에 그 시가, 공정가로 처분하겠죠? 다 팔아치워서 현금화해요. 그러면 현금화했더니 뭐 결국 100억이 만약에 내 손에 떨어졌다. 그러면 그 100억을 가지고 뭐 하느냐? 빚부터 먼저 갚아야죠. 빚 청산해야죠. 빚잔치 해야죠. 그래서 빚을 갚았더니 100억 중에 빚이 한 40억이래요. 갚았더니 60억이 남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 60억은 결국 누구의 몫이겠어요? 우리 회사의 소유주, 주주의 몫이겠죠. 빚부터 갚고 난 나머지가. 그러면 그 60억이라는 그 주주의 몫을 이제 뭐 그 각각의 이제 청구권에 따라서 투자금에 따라서 나눠주고 이제 회사는 접는 거죠. 이랬을 때 지금 보신 바와 같이 청산하고자 한다면 우리의 자산을 다 팔아치워야 돼요. 그런데 이 자산에는 예를 들어서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뭐 간단하게 과거 한 30년 전에 산 토지가 일부 있고요. 그 다음에 건물이 하나 있었다. 나머지는 그냥 없다고 가정해 볼게요. 간단하게 보시기 위해서. 토지는 예를 들어서 30년 전에 샀을 때 50억 주고 산 거고, 건물은 과거에 샀을 때 30억, 예를 들어서 70억 주고 산 거다. 라고 만약에 그냥 가정을 해보신다면, 그러면 결국 50억, 아까 100억이라 말씀드렸죠. 얘를 50억이래요. 그러면 여기 있는 그 50억은 과거에 일반적으로 샀었던 취득원가로 일반적으로 기록이 됐다는 전제하에, 물론 토지나 건물 같은 건 유형자산 재평가하는 선택이 있으니까 그거는 회계 원리에서는 안 배우셨을 확률이 높으니까 나중에 보시겠고, 어쨌든 일반적으로는 과거에 샀었던 취득원가로 기록이 돼 있다는 거죠. 근데 청산한다는 얘기는 그 날짜에 시가로 판매를 하게 되니까, 처분하게 되니까 지금 과거에는 50억이 샀지만 지금은 시세는 한 120억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청산하고자 그러한 의사결정을 했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회계원칙, 즉 취득원가에 기초한 가격이 아니라 50억, 100억이 아니라 지금 처분한다면 얼마냐, 즉 청산가치에 기초해서 재무제표를 제작성해야 돼요. 완전히 다른 기준인 거죠. 그래서 이 1년 동안은 최소한 망하지 않는다라는 전제가 있어야 우리가 이제 보시게 될 회계원칙을 적용해서 재무제표 작성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기준을 깔고 가자라는 게 기속기업의 가정이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발생기준 회계라고 돼 있죠. 발생기준 회계는 이미 회계 원리에서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만약에 우리 회사가 물건을 팔았는데, 재고자산을 팔았는데 일반적으로 바로 현금 받고 팔게 되면 매출이 기록이 되겠죠. 100원 그리고 현금 100원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할 텐데, 손익계산서에서 가장 위에 있는 매출액이 예를 들어서 올해 100억이라고 찍혔다고 해서 그 말은 우리 회사에 올해 100억만큼 현금이 유입됐구나 라고 생각할 수는 없겠죠. 일반적으로 모든 장사를 다 100% 현금 장사하지 않는 이상 매출 100억 찍었다고 해서 전체 우리 회사 현금이 100억 들어온 회사는 거의 사실상 없을 거예요. 외상거래가 많이 더 오히려 일반적이니까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나중에 보시겠지만 현금이 유입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매출을 기록하기 위해서 할도리를 다 했고, 할도리를 다 했다는 얘기는 가득 조건을 충족시켰다고 불러요. 보통 쉽게 얘기해서 물건을, 가전제품을 파는 그러한 업종이라면 고객들에게 그 해당 재고, 즉 가전제품을 전부 다 배송, 딜리버리 해줬다는 거죠. 그게 우리가 그 할도리를, 의무를 다 수행해야 우리가 수익을 인식할 수 있는 자격을 취득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딜리버리 다 해주고 그랬다면 결국은, 그리고 우리가 받을 그러한 확률이 높다면, 돈 뜯길 확률이 별로 없다면 그때는 돈은 한 푼도 받은 게 없어도 결국은 매출을 기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매출이 100억 기록했다 할지라도 그 기업이 부도가 날 수 있는 거예요. 흑자도산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래서 유동성, 현금 유동성이라는 게 별도로 또 비교해서 이제 그 회사의 재무 성과를, 또는 현금 유동성, 안정성을 평가하는 기준 중에 또 하나가 유동성의 개념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게 발생 기준이래요. 그거에 반대되는 게 현금주의인 거죠. 현금주의는 말 그대로 돈을 받아야 수익인 거고, 돈을 지급해야
비용인 것이죠. 그래서 그에 비해서 현금 주의를 써서 작성하는 재무제표는 아까 4개 문서 패키지 중에 현금 흐름표밖에 없어요. 나머지 가장 대표적인 손익계산서의 경우에는 발생주의를 써서 작성을 하죠. 그래서 돈 받은 게 없어도 받을 자격이 되면 수익을 잡고, 쉽게 얘기해서 돈을 한 푼도 지급한 게 없어도 줄 의무가 생겼으면 비용 잡으란 얘기죠. 그런 것들이고, 그러나 손익계산서에서 만약에 뭐 각종 수익에서, 모든 수익에서 100억인데요. 모든 비용을 뺐더니 뭐 80억이래요. 그럼 우리는 올해 순이익이 20억 달성을 한 거죠. 그렇다고 해서 20억만큼이 우리 수중에 손아귀에 현금으로 있냐? 그건 아닐 수 있다고 방금 보셨잖아요. 그래서 이 손익계산서 형태는 나름의 의미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주나 채권자들이 보기에는 조금 목마른, 뭐 별 해결되지 않은 정보에 궁금증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주주의 경우에는 이 회사가 현금이 얼마나 많아서 우리 회사한테 얼마만큼의 현금 배당을 올해 줄 수 있을까? 그런 게 궁금할 수 있겠고요. 채권자의 경우에는 이 회사가 올해 이자 또는 내후년의 원금 상환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을 만큼 현금이 두둑히 있는가라는 게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건 현금 금액이랑은 상관없는 금액이니까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현금 흐름표가 작성을 하는 거죠. 걔는 말 그대로 현금의 유출입에 따라서 작성하는 재무제표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그 주주나 채권자들의 정보에 대한 니즈를 충족시켜 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보시면 중요성과 통합표시 이렇게 되어 있네요. 앞으로 이제 계속 보시게 될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의 각종 회계 개정 과목들이 있는데, 얘네들은 중요하냐 아니냐에 따라서 중요하지 않은 것들은 통합해서 하나로 쓰고 중요한 것들은 별도로 그냥 보고한다라는 일반론이에요, 말 그대로. 그러나 중요성이 그러면 도대체 얼마만큼의 금액 기준이 중요한데? 라는 질문에 있어서는 회사마다 다르겠죠.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에서의 1,000만 원 하고 매출이 몇 조 단위잖아요. 그런데 1년 매출이 고작해야 50억인 회사의 1,000만 원 하고는 그 느껴지는 그 크기가 다르겠죠. 그래서 중요성이 얼마인지는 그 회사의 규모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다르게 설정될 거예요. 우리는 그 말 표현만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양가로 5번 상계를 보시면, 상계는 결국 퉁치자는 얘기잖아요. 네팅하자는 얘기죠. IFRS에서 요구하거나 허용하지 않는 이상 자산과 부채 그리고 수익과 비용은 퉁치지 말고 각각 보고하래요. 왜냐하면 정보 이용자들의 회계의 근본적인 목적을 계속 생각해 보시면 주주나 채권자들의 투자 의사 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주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퉁쳐서 보고하게 되면 결국은 오해의 여지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각각 보고하시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이, 우리 기업이요, 거래은행이 이제 2개가 있었어요. 그런데 A은행, B은행 2개의 거래은행을 가지고 있는데, 계좌가 A은행에는요, 우리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예금 잔액이 예를 들어서 뭐 20억 있었어요. 그런데 B은행에는 예금 잔액이 있는 게 아니라 대출받은 게 있었어요. 또는 뭐 마이너스 통장이 있었다. 그럼 결국 대출받았다는 얘기죠. 마이너스 10억. 그러면 결국 얘도 우리 돈이고 얘도 우리 부채니까 퉁쳐가지고 이거 다 우리 거니까 결국 플러스 10억만큼 현금이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예금, 자산의 10억 이렇게 쓰지 말란 얘기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러한 내막의 히스토리는 정보 이용자들이 모를 거잖아요. 그래서 이 회사의 현금이 20억만큼 유동성이 있다는 거는 정보가 왜곡될 수 있으니까 이런 자산과 부채는 네팅하지 말고 각각 자산 20억, 부채 10억 이렇게 별도로 찢어서 보고하라는 얘기가 되겠죠. 수익과 비용 또한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이제 두 번째 줄 뭐 재고자산에 대한 평가충당금,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이런 걸 순액으로 표시한다고 해서 그거를 퉁쳤다고 표시하진 않겠죠. 그건 상계표시 자체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건 인정된다는 얘기죠. 해당 회계 처리는 또 각 챕터에서 이제 또 추가로 보시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53페이지에 양가로 6번 보고 빈도 이미 말씀드렸죠. 적어도 1년에 한 번씩 작성합니다. 그러나 어떤 회사들의 경우는 분기 및 뭐 반기 보고서를 그때그때 적시성을 위해서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양가로 7번 보시면 비교정보. 아까 말씀드린 다트 금감원 사이트에서 감사보고서를 다운받아 보시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제 A 회사에 나는 지금 2019년이니까 2018년도
재무제표를 보고 싶다. 지금 뭐 3월 초면은 아직 재무제표가 미처 안 나올 수도 있겠죠. 만약에 안 나왔다고 치면 가장 최신 재무제표는 2017년 게 되겠죠. 작년도 말, 즉 작년도 초, 2018년 초에 작성된 거예요. 그러면 특정 연도의 재무제표를 보고 싶다. 그래서 클릭해서 2017년 재무제표 클릭했어요. 그러면 파일이 딱 열리는데 알고 보니까 뭐 손익계산서라 치면 매출액부터 뭐 쭉 나와 있겠죠. 17년 매출액이 100억. 이게 끝이 아니라 16년도 매출액이 뭐 85억 뭐 이런 식으로 그 전년도 재무제표가 같이 옆에 열거가 기재가 돼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비교 공시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그 당해 연도와 바로 그 전해의 재무제표가 같이 비교 공시돼 있도록 한다. 왜냐면 투자자들의 결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한 거죠. 전년엔 어땠는데 올해는 이랬구나 라고 바로 옆에서 비교가 가능하니까요. 그래서 보통 이제 올해 작년 이런 용어를 이제 회계상의 용어로 바꿔보면 올해는 단기, 기라고 부르죠. 작년에는 전기, 내년엔 차기 뭐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단기 재무제표에 대해서 전기, 작년의 비교 정보 재무제표를 같이 비교 공시합니다. 그리고 올해 단기 재무제표를 이해하는 데 목적 적합하다면 서술형 정보, 주석 얘기하는 거겠죠. 주석도 비교 정보를 포함합니다. 그래서 그 주석 읽어보시면 역시 전기 것까지 같이 많은 경우에 있어서 표시되는 경우를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양괄호 8번 보시면 표시의 계속성. 투자자들의 정보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게 목적인데 계속 나오는 거지만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국제회계 기준은 특히나 그 자율성이 어느 정도 상대적으로 좀 많이 인정이 된다라고 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뭐 모든 기업이 따라야 될 원칙이긴 하지만 그 안에서 어떤 많은 경우에 있어서 몇 가지 선택권을 줘요. 옵션을 준다는 거죠. 기업들에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흔히 가장 익숙하신 게 뭐가 있을까요? 재고자산의 경우에 뭐 원가 흐름의 가정 중에서 뭐 선입선출법도 있고 그다음 평균법도 있을 수 있겠죠. 둘 중에 하나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회사의 경우에는 선입선출 쓰고 어떤 회사의 경우에는 평균법을 쓸 수도 있죠. 그럼 서로 다른 거 아니냐.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두 개 중에 하나 범주는 정해져 있잖아요. 전혀 엉뚱한 제3의 방법을 쓰는 건 별로 인정이 되지 않죠. 그래서 어떤 몇 개의 옵션 안에서 기업들이 선택할 수 있는 재량권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게 큰 범주에서 보면 모든 기업이 따라야 될 룰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경우에 만약에 어떤 특정 A 기업의 경우에 X1년도에는 선입선출을 썼고요. 다음 년도에는 에버리지 평균법을 썼고 X3년도에는 다시 파이퍼 썼다가 다시 에버리지 썼다가 막 난리가 났어요. 한 번씩 번갈아서 해요. 이게 뭐 하는 짓인가요? 그러니까 이 기업의 주식을 투자를 고려하는 주주 입장에서 보시게 되면 이 기업이 과거에 뭐 내가 X4년도에 예를 들어서 X5년도에 투자 의사결정을 고려 중이다 라고 한다면 뭐 이모저모 이 기업의 장단점을 비교해 보겠죠. 근데 그 중에는 기간 간 비교 가능성이라는 개념도 있을 거예요. 즉 이 회사의 과거 몇 년치 뭐 매출 현황 이런 것들을 쭉 트렌드 분석 같은 걸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연도에는 이거 쓰고 어떤 연도에는 왔다리 갔다리 뭐 중구난방 써버리게 되면 너무 잦게 너무 비교적 자주 그 방식을 변경하고 있죠. 그랬을 경우에는 이거에 따라 손익이 바뀔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매년 추세 분석이나 이런 거 할 때 왜곡될 수 있겠죠. 따라서 회계에서는 기본적으로 뭔가 중간에 바꾸는 걸 기본적으로 싫어해요. 그래서 바꿀 때는 인정되는 옵션 중에 바꿀 때도 바꿀 수는 있긴 있지만 엄격하게 규제를 한다는 거죠. 이거 바꾸는 게 정말 거래의 실질을 더 잘 반영하고 더 목적 적합할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해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매기 동일해야 된다라는 게 한 번 어떤 방법을 선택했으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계속 쭉 똑같이 일관성을 지속해야 된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밑에 출제 유형 문제가 있는데요. 뭐 1번, 2번 다 중간에 내용 보셨었던 거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55페이지에 박스 5번이 있죠. 여기서는 특별히 지금 상태에서 읽어보실 만한 건 없고요. 56페이지에 이제 보시면 재무상태표부터 나오는데 여기서부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첫 시간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